최근 4년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성인 실종 신고 약 28만 건 중에 실종 상태에서 사망으로 확인된 것은 약 5,439명. 특히 학생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알바 해볼래? 같은 말로 접근한 후 유괴 미수 사건도 실제 검거 사례가 올해와 작년 말 성인 실종 사건, 실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체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성인 실종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기간 내에 발견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연간 성인 실종 신고 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약 7만 4,847명이 성인 실종이 신고되었고 2024년에는 약 7만 1,000여 건의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통계 흐름을 보면 어쨌든 매년 약 7만 명 전후의 성인 실종이 신고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190명 정도의 신고가 접수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보도자료를 보니 2025년 8월까지 성인 실종 약 4만 7천 명이 신고가 되고 그중 99% 정도는 발견이 즉시 되었다. 즉 실제 장기 미발견 상태로 남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장기 미발견 사망으로 연결된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최근 4년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성인 실종 신고 약 28만 건 중에 실종 상태에서 사망으로 확인된 것은 약 5,439명, 약 1.9%. 어느 자료에서는 매년 약 1,400명 이상이 실종 상태에서 사망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약 한 1, 2% 정도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핵심 구조를 보니까 현재 한국의 성인 실종 구조를 보니 약 7만 명 실종 신고되고 그중 대부분 단기 발견되고 약 1, 2% 정도는 장기 미발견 또는 사망으로 발견된다. 실종 사건이 급증해서 갑자기 위험해졌다기보다는 신고 규모는 지속적으로 많아졌고 일부 장기 미해결 사례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탐정 시선에서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제 사건 분석을 해보면 성인 실종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가출, 가정 문제 등으로 자발적인 가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병이 있는 사람, 치매가 있는 사람들, 또 나가서 사고를 당한 경우, 질병, 치매, 사고 관련된 실종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범죄에 연관된 실종입니다. 대중이 체감하는 것과 달리 범죄 실종은 전체 중 일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장기 미제 사건 대부분은 이 범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공포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최근 발생한 납치 미수 사건의 정황과 중고 거래를 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최근 보도와 수사 사례를 기준으로 납치 미수 사건과 중고 거래, 즉 당근 등 개인 거래 관련 실종 위험 사건의 실제 정황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강제 납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접근해서 이동을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실패가 되는 경우,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공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접근 단계, 알바 제안, 이벤트 선물 제공, 도움 요청, 대화 유도. 특히 학생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알바 해볼래? 같은 말로 접근한 후 유괴 미수 사건도 실제 검거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 유도 단계입니다. 차량 근처로 이동을 요청하고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고 물건 확인하러 이동하자고 요구.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대부분 범행이 중단됩니다. 세 번째, 실패 단계. 최근 적발된 사건들을 보니 상당수가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도망가고 주변에서 신고하고 CCTV 추적을 통해서 발각이 되고 이러한 결과들로 미수에 그친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중고거래, 즉 당근 등을 만나러 갔다가 사라진 사건 유형들을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수사기관의 주의 경고를 반복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핵심 특징은 온라인 접촉 후 오프라인 만남입니다. 사실 사건에서 반복된 구조를 보면 온라인 거래 게시글을 등록하고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변경을 요청하고 거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끝이 나는 경우 금품 강취나 폭행이나 유인 등의 결과입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거래 물건을 미끼로 접근하고 실제 거래 의도 없이 만남만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인 거래 사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탐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 간의 직거래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같은 툴을 통해서. 두 번째, 거래 장소가 주차장, 골목, 아파트 앞 등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범죄자가 정상적인 만남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새로운 범죄 방식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거래 구조가 범죄 접근 통로로 더욱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최근 사건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신호를 보면 약속 장소를 갑자기 변경합니다. 굳이 차 안에서 보자고 합니다. 혼자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게 책정이 됐거나 급하게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굳이 밤 시간대에 거래할 것을 제한합니다. 이런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납치 미수 및 개인 거래 관련 사건의 특징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강제 납치보다는 유인형 접근, 온라인 접촉 후 오프라인 이동 유도, 인적이 적은 장소를 변경하는 시도, 즉 범죄의 시작점은 대부분 잠깐 지금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지금 잠깐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는 순간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빌라촌에 떠도는 냉동탑차 사건과 중고 거래 사기 가운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수사 결과와 사건 분석을 기준으로 보면 빌라촌을 돌아다니는 냉동탑차 괴담과 중고거래 범죄 사이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직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두 현상이 동시에 언급되면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범죄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보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가 늘었습니다. 거래 미끼 접근, 오프라인 만남 유도, 강도 사기, 폭행 사건. 둘째, 냉동탑차나 특정 차량과 관련된 범죄 소문이 온라인에서 반복 확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를 하니 중고거래로 유인해서 차량 이용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결합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발표에서는 특정 차량 조직과 중고거래 범죄가 연결된 사례가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범죄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중고거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접촉, 만남 장소 설정 및 변경, 금품 강취 또는 사기의 구조로 갑니다. 반면에 차량 괴담은 특정 차량이 돌아다닌다, 납치 시도가 있었다라는 목격담 같은 형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개별 거래 기반 범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차량 관련 공포 인식의 확대 이야기입니다. 탐정 관점에서 보는 현실적인 연결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론적으로 범죄자가 거래 만남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고 차량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차량 조직 범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범죄 실행 과정에서 차량이 이용되는 것이다 라고 심플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냉동 탑차 괴담과 중고거래 범죄가 하나의 조직적 범죄 체계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 실종 유형과 범죄 연관성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실종 사건의 대부분은 범죄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형에서는 범죄 연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분명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종 자체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실종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인 실종 유형과 범죄 연관성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 자발적 탈용 실종이 먼저 등장합니다. 가출, 개인 또는 가정 문제로 잠시 연락을 투절시켜버리는 것, 경제 가정 문제, 회피, 이러한 유형들은 전체 성인 실종 중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 일정 시간 내에 소재가 발견됩니다. 범죄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 사고 질병 관련 실종인데요. 치매 질환, 음주 후 이동 중의 실종, 산악, 하천 등에서의 사고, 이러한 유형도 범죄 연관성은 낮긴 합니다. 그러나 발견이 늦어질 경우 사망 사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범죄 연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종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동선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 CCTV 이동이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짐. 휴대전화 사용이 갑자기 중단됨. 두 번째, 평소 생활 패턴과 완전히 다른 패턴. 갑작스러운 연락 단절. 소지품을 소지하지 않고 이동한 케이스. 세 번째, 금전 갈등 위협 상황 존재. 채무 문제, 갈등 문제, 협박, 분쟁, 정황. 이런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면 범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 통계 구조를 보니까 성인 실종 사건은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단기간 내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 연관 실종을 보니 전체 중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제 사건의 상당수는 범죄 연관 유형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 느끼는 체감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탐정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실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실종 전후의 행동 패턴의 급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소와 동일한 이동이 사고 가능성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행동 패턴이 급변한 것과 동선이 급 단절됐다라면 범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와 동일한 이동이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이 됐다라면 사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 행동 패턴이 급변하고 동선이 급단절됐다라면 이는 범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수사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신뢰를 이용한 사기 유인 수법과 범죄자가 주목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범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강압보다는 신뢰를 먼저 만드는 접근형 범죄입니다. 즉 범죄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고 관계 형성, 신뢰 확보, 요청이나 제한, 그리고 이동 또는 금전 요구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실제 사건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신뢰 이용 유인 수법과 범죄자가 주목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뢰를 이용한 대표적 유인 수법에는 첫 번째, 공통 관심사 접근형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출신 등을 강조하고 같은 취미 지역을 언급하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는 방식 등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우연히 연결된 사람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낮춥니다. 두 번째는 도움 제공 후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싸게 구해줄게, 정보 알려줄게, 일자리 소개해줄게, 먼저 도움을 주는 형태를 만들고 이후 작은 부탁이나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거절이 어려워지는 심리가 작동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복 접촉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며칠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자주 연락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반복하고 개인 고민도 상담해줘. 시간을 굳이 들여서 신뢰를 쌓은 뒤에 이후에 금전 요구나 만남을 제한합니다. 결국 온라인 사기, 투자 사기, 유인 범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지금만 가능하다. 오늘이 마감이다. 지금 안 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평생 없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신뢰가 형성된 이후 이 단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자가 주목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이 규칙적으로 공개되는 사람, 같은 시간 귀가, SNS에 실시간 위치 공개, 일정 반복 노출, 동선이 예측 가능할수록 범죄자들은 접근할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낯선 사람과 대화에 쉽게 응하는 습관, 길거리 장시간 대화, 전화 메신저 요청 즉시 응답, 개인정보 자연스럽게 공유 등등 접촉 성공률이 높은 대상으로 판단되는 행위들입니다. 세 번째, 혼자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 생활 패턴, 야간에 단독으로 이동하고 반복적인 혼자만의 거래, 고립된 장소를 혼자 이용하는 것. 범죄자는 저항 가능성보다 노출 환경을 항상 먼저 본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급하게 결정하는 소비 습관, 가격이 싸면 즉시 거래, 확인 없이 그냥 송금해버리기, 급한 제한을 수락해버리기. 이러한 급조된 행동들, 급하게 결정하는 소비 습관들을 사기범들이 특히 주목하게 됩니다. 탐정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방 원칙을 말씀드리면 범죄자는 특별한 사람을 노린다기보다는 그들이 예측 가능한 사람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세 가지 습관입니다. 동선과 일정을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는 습관, 처음 만난 사람의 급한 요청을 일단 보류시키는 습관, 오프라인 이동 요구를 즉시 수락하지 않는 습관 말입니다. 성인 실종 의심 시 대응 순서와 실종 납치 예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성인 실종 의심 시 대응 순서. 첫 번째, 마지막 확인 시점 즉시 정리.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통화 시간, 마지막 목격 장소, 이동 목적, 착용 의복, 함께 있던 사람, 이동 수단. 이 6가지 정보는 신고 직후 수색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휴대전화 및 이동 흔적 확인. 휴대전화 위치 공유 여부 확인,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차량 GPS 확인, 최근 메시지 기록 확인. 초기 몇 시간 안에 이동 흔적을 확보했다라면 발견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즉시 경찰 신고. 성인의 경우 24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위험 징후가 있자마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즉시 신고가 더욱 필요합니다. 연락이 갑자기 완전히 끊긴 상황,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 소지품을 두고 이동했다라는 상황, 갈등 위협 상황이 존재함이 인지된 경우. 네 번째, 주변 CCTV 목격 정보 확보입니다. 마지막 이동 장소 주변 상가를 탐문하고 CCTV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있던 지인들을 직접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초기 목격 정보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변 네트워크 즉시 공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고 회사와 학교에 연락 및 확인하고 이동 예정 장소를 확인합니다. 초기 수시간 내에 이 정보 공유가 넓어질수록 발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종 납치 예방 핵심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 계획 최소한 1명에게 공유하십시오. 목적지, 이동 시간, 귀가 예정을 주변 사람 1명 이상에게 반드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의 이동 요청은 거절하시고 여러분들의 타임테이블과 일정과 위치를 과도하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주변으로 이동하시고,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골든타임의 6시간을 기억하시고 빠른 정보 처리, 즉시 신고, 이동 흔적 확보, 주변 공유. 이 4가지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발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보받으시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정황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최근 한국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인신매매 관련 정황은 과거처럼 사람을 납치해 매매하는 단순한 형태보다는 훨씬 복합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나 사건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유형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취업 아르바이트 유인형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패턴이에요. 해외 고수익 취업을 제한하는 것, 합법적 일자리로 모집한 후에 이동할 것을 제한하는 것, 임금 미지급, 강제노동 등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가짜 취업 제한으로 유인한 뒤 온라인 사기센터에 강제 투입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이런 범죄 조직에 의해 억류된 사례도 이슈가 되었었죠. 또한 국내에서도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노동 착취 형태의 인신매매 정황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성착취 협박에 기반한 강제 통제형입니다. SNS 메신저로 친분을 형성하고 개인 영상을 확보한 후에 협박하는 방법, 성착취 또는 추가 피해자 모집을 강요하는 방식. 최근 대규모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사건에서도 협박과 강요를 통해 피해자를 확대시키는 피라미드형 강제 모집 구조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 인신매매와 달리 디지털 통제 방식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취약계층 노동 착취형인데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농어촌 염전 건설 현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 임금을 통제하는 것 등의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도 취약계층 노동 착취 사건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강제 노동 형태의 인신매매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이동 연계형 인신매매인데요. 국제 결혼, 연애, 공연, 비자 이용, 입국 후 성매매 노동 착취입니다. 연구 자료를 보니까 특정 비자 경로를 이용해서 외국인을 국내로 유입한 뒤 착취하는 경로가 존재한다라는 자료가 실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신매매 범죄의 핵심 특징을 보면 납치 중심에서 유인, 계약, 채무 구조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 물리적 감금에서 협박, 채무, 서류 압박을 통한 통제로 바뀌었다는 거, 현장 범죄에서 온라인 접촉 후 오프라인 착취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즉
강제로 끌고 가는 형태보다 스스로 이동하게 만든 뒤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증가했다라는 것. 2024년 기준 한국 정부는 1000건 이상의 인신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며 성착취, 강제노동 등 다양한 형태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신매매가 특정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장기 적출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최근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한 강제 장기 적출 살인 사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종 떠돌고 있는 납치 후 장기 적출 형태의 사건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확인된 사건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실제 수사 기록에서도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팩트 기준의 최신 흐름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국내에서 확인된 실제 흐름입니다. 한국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장기 관련 범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해외 원정 장기 매매, 즉 이식 관광입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사건보다는 최근 기준으로 해외에서 돈을 주고 장기를 구입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해외 이식을 받는 이른바 원정 이식 문제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장기 적출 범죄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국내 조직이 사람을 납치해 장기를 직접 빼는 구조라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이용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해외 범죄 조직 연루 의혹 사건인데요. 최근 동남아 범죄 조직 관련 사건에서 납치, 인신매매, 사기센터 감금과 함께 장기 밀매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대부분 한국인이 국내에서 납치되어 장기 적출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해외 범죄 조직 활동과 연관된 의혹 형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 장기 적출 사건 이야기가 퍼지고 있을까요? 탐정 조사 관점에서 보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기 매매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외 조직 범죄 사례가 국내 괴담으로 연계시켜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종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이러한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공포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사람을 납치해 장기를 적출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기준 핵심 사실을 정리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최근 기준으로 강제 납치 후 장기 적출된 공식적인 수사 사례는 없다. 실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해외 장기 매매, 원정 이식, 해외 범죄 조직 관련 의혹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길거리 납치가 즉시 장기 적출 형태로 이어지는 것은 의학적, 물리적 이유 때문에 실제 발생하기는 쉽지는 않은 범죄 유형이다라고 봅니다. 장기 이식은 의료진, 수술 시설, 조직 매칭, 이식 대기자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는 대부분 브로커 기반 거래형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장기 적출로 이어진 인신매매 사건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사건은 세계적으로 실제 존재합니다. 국제기구에서도 확인된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상상하고 있는 길거리의 납치 그리고 즉시 장기 적출 형태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라기보다는 훨씬 다른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국제수사와 보고서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국제적으로 확인된 실제 장기 적출 인신매매 사례입니다. 조직적 장기매매 네트워크 사건인데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취약계층, 난민이나 빈곤층이죠. 이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고 실질적인 의료시설에서 장기를 적출했고 국제 수요자에게 이식을 하는 조직형 장기매매 사건이 실제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칸반도 지역, 일부 동유럽 중동 장기매매 조직 사건들이 국제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유형의 특징은 납치보다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꼬시는 방식을 많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신매매 피해자 강제 적출 의혹 사건이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강제 노동에 투입하고 그 이후에 장기를 적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 국제인권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정치범, 구금자 대상, 장기 적출 의혹도 장기간 국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국가별 정치, 인권 문제와 연결된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 형태와는 다소 차이점을 보입니다. 실제 범죄 구조를 들여다보니 국제수사기관이 설명하는 장기적출 인신매매 구조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대상에게 접근하고, 두 번째, 고수익 제한 또는 채무 구조를 형성시키고 이동 및 통제를 가하고 의료시설에서 실질적인 장기적출 수술을 하고 국제 브로커를 통한 이식을 연결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즉 납치 중심 범죄보다는 유인 경제적 압박 중심 범죄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준은 어떨까요? 국내에서 납치 후 장기적출 살인사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나타난 건 없다. 문제로 지적되는 건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밀매에 연루된 서울아산병원 직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직원 장기 밀매 연루 사건. 과거 서울 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직원이 장기 밀매 브로커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은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사건은 최근 사건이 아니라 2011년 발생했던 사건이고, 수사 결과를 보면 병원 조직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직원 개인의 연루 문제로 결국은 처리했다라는 거. 당시 수사에서 장기 밀매 브로커 조직이 불법 장기 이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 이식 심사 관련 서류 처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병원 직원이 구속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됩니다. 병원 측은 해당 직원을 즉시 해고 조치했고 병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2020년대 이후 서울 아산병원 직원이 장기 밀매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수사 발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온라인에서 떠도는 최근 병원 내부 장기 밀매 사건 이야기는 대부분 과거 사건이 확대됐거나 해외 장기 밀매 뉴스와 연결 혼합되었다라는 특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국내 장기 밀매 범죄 구조를 보면 해외 불법 이식 브로커, 해외 장기 매매, 알선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없다라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 탐정에게도 적지 않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주 강력한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완전히 없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신매매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강제수용 사건 가운데 규모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심각하게 평가되는 사건은 단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1975년에서 1987년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이고요. 부산 형제복지원이란 곳에서 피해 규모가 수천 명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강제로 수용된 사건이고요. 사망자는 공식 확인된 수만 500명 이상입니다. 이 시설은 표면적으로는 불황인 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리 단속 과정에서 노숙인, 고아, 가출 청소년, 단순한 길거리 체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로 연행해서 수용하는 구조가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 인신매매 구조를 보면 조직적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구조와 매우 흡사했어요. 경찰, 행정기관 단속 과정에서 무차별 연행이 이루어지고 시설로 강제 이송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시키고 폭행, 감금, 강제노동이 일어났습니다. 탈출을 하게 되면 가혹행위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는 가족이 찾으러 와도 수용 사실이 숨겨지거나 석방이 거부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피해 규모가 최악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천 명이 장기간 강제 수용되었고 단일 시설 기준으로 매우 큰 규모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며 강제노동, 폭행, 사망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가 행정 시스템과 연결된 구조였다라는 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당시 단속 체계와 행정 절차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확산 규모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은 국가인권 침해 사건, 조직적 강제 수용 인신매매 사건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문제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 중 단연 1등은
규모, 기간, 피해 정도를 종합할 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가장 악랄하고 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국가적, 제도적 구조 속에서 장기간 발생한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충격적이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 분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수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